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14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상대입니다. 오늘은 지한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 혼자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또 녹음을 또 최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 6월 24일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리튬 1차 전지 제조사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났죠. 31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안산의 원곡동의 다문화 공원에 중국 동포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린 안산 지역 화성 화재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세웠습니다. 23명의 피해자 중에 중국인이 17명이었고 라오스 국적을 가진 분이 1명 이었죠. 그리고 남성은 6명, 여성은 17명 이렇게 됐었는데요. 20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그래서 불법 파견이 의심되어서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구조 변경 의혹도 있더라고요. 부디 수사가 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초대 손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재난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눈 분을 초대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랄라 활동가인데요. 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랄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던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앞부분에 이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하고 함께 결합하고 계시죠, 랄라님이. 네. 예, 잠깐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6월 24일 날 이제 안산 아리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23분의 노동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8분이 이제 부상을 입는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좀 보면 이 회사가 정말 안전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온갖 불법들이 난무한 회사였다라는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를 좀 구성하여 이제 유족과 함께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이 6월 30일인데요. 7월 2일 날쯤 이제 유가족 시민 대책 회의가 이제 결성이 될 것 같고요. 7월 1일 월요일부터는 저녁에 이제 7시 매일 저녁 7시에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촛불 문화제 시민들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촛불 문화제? 네. 예, 그거는 매일 하나요, 그러면? 네, 우선은 7월 1일부터 저녁 7시에 매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고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그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촛불 추모 문화제에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수사도 잘 이뤄지고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영면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음악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딩의 레퀴엠입니다.
리퀴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랄라님 먼저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다산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다산인권센터는 수원에 위치한 인권운동단체인데요. 저희 다산인권센터가 만들어진 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30년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산인권센터는 한국 사회의 인권 이슈, 뭐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속에 인권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다산인권센터 하니까 다산 뭐 애 많이 낳게 하는 곳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로요? 네. 아, 농담이죠. 농담으로 네. 저기 밑에 예전에 식당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인권센터인데 다산이라고 하니까 뭐 하는 데냐, 애 많이 낳게 운동본부냐,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다산인권센터는 수원에 있어서요. 정약용의 그 다산을 좀 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랄라님 얼마나 되셨죠? 활동하신지? 저는 여기 좀 약간 고인물인 것 같고요. 10여 년이요. 한 13년 정도 활동한 것 같습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네. 거기는 인권단체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네, 다양한 활동하시죠. 인권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의 좀 주요 슬로건은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동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재난 참사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별 금지 뭐 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들 다양한 인권 이슈에 저희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재난 관련해서 네. 다산인권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재난 참사라는 것들 우리 사회에서 계속 뭐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긴 했었지만 저희에게 또 크게 그런 각인을 시켜준 게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부터 다산인권센터가 같이 함께 그 재난 참사 관련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재난 참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태원 참사에서도 같이 함께 대책회의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아리셀 이제 이 사건에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재난 참사 말고도 사실 누군가의 삶이 사라진 과정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은 또 하나의 참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산재 사망 관련한 참사에서도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었고요. 최근에는 그럼 재난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말씀하셨듯이 세월호의 사고 이후에 네. 좀 더 집중하게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 전까지 사실 재난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 네. 이렇게만 좀 생각해 왔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또 정의가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또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경기도에서 네.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네. 요거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재난이 계속 그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또 네. 몇 년 전에도 지하 그러니까 반지하에 네.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가족이 참사를 당한 이런 일도 있었고 이 기후 위기가 앞으로 계속 또 더 심각하게 진행될 거라는 게 또 예상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재난에 대한 뭐 예방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구제 조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고민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면은 앞서 다산인권센터 이야기 드린 것처럼 4.16 세월호 참사부터 해서 재난참사 관련한 활동들 또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저희가 우연치 않게 또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재난 속에서 그 재난을 경유하면서 다산인권센터가 연구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감염병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취약하거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회복에서도 더 더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다산인권센터가 홈리스와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재난을 넘어서게 되었느냐라는 연구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일상에서 불평등하니까 재난 상황에서도 불평등하다. 정책들도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이 더 많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좀 만들고 사회적인 제언들을 좀 해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에서 했었던 재난 참사의 감각과 기억 그리고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느꼈던 이 재난의 불평등이나 이 고민들 이거를 담아서 지역 사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재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이 재난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제도적 규범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에 재난인권 보장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한 2, 3년 정도 됐었고요. 작년에는 실제 이제 도의원을 통해서 이제 입법 예고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행정에서는 이런 개념이나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이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좀 이걸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어떻게 좀 다시 해볼까 이렇게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상위법 없어도 제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의 적극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자기들이 이제 하기 어렵고 난감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에 상위법이 없으니까 못한다. 근데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지점들, 왜냐하면 빈 부분에 공백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뭐 다산인권센터만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 단체들이 모였을 것 같은데 네. 어느 단체가 같이 그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 조례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위험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피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장애인 단체, 이주 단체들에서 같이 오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좀 검토해서 조례안을 완성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이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잖아요. 네.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고 이 시기에 조금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이런 고민으로 시민단체들이 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희 단원 FM에서도 네. 작년에 그 이제 안산에는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네.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재난 안전 문자 이런 게 다 이 한국어로만 맞습니다. 나오고 그 잘 너무 한국말도 어려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네. 들어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이주민들의 언어로 몇 개 국어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네. 재난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유튜브로 단원 FM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저도 한국어로 녹음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선주민, 정주민의 관점으로
정책을 세워왔던가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왔던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네.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특정 누가 취약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저의 인권이나 제 상황 역시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인권 보장조례는 재난 시에 경기도에 있는 도민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 중에 조금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호 조치라고 하면 재난이 일어나는 당시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더 위험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라는 게 모두가 재난이 되진 않거든요. 이 위기와 우리 사회에 뭔가 불평등한 구조들이 만나야 이게 또 재난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상의 불평등한 구조들이 없어져야 위기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넘길 수 있거든요. 특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좀 평등한 일상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넣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난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주민들이 이렇게 재난 문자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 그래서 그런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19를 조금 떠올려 보면 학교가 제일 먼저, 공공기관이 제일 먼저 문을 닫았어요. 근데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사실은 가장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안전하게 요걸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행정은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받을 권리들이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좀 권리를 중심으로 재난 시기에 보장돼야 될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난을 관련해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나 실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재난 상황에서 또 함께 의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의 재난을 보면 행정의 행정일변도로 그냥 막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행정 일방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피해자에게 걸맞는 지원 조치나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강압적으로 흐르게 되는 게 재난 시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내용 역시도 그 보장 조례의 기본 원칙으로 담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또 되게 많은데 네. 지금 계속 이제 랄라님 혼자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 힘드시잖아요. 안 힘듭니다. 제가 말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네. 일요일도 모시고 지금 녹음하러 오셨고 네. 어제도 저녁까지 네. 이게 대책이 때문에 회의하신 거죠? 네. 예, 아리셀 그 네. 대책이 때문에 회의하고 막 이러시느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랄라님한테 두 곡을 이제 추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곡 네. 추천해 주신 게 네. 예, 평화가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고요. 이 가사에 보면 우리가 평화라는 게 뭔가 전쟁에서의 평화만을 평화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화인가라는 이야기가 이 가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재난 참사가 없이 내가 안전한 온전한 일상을 사는 건 역시 평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네. 여기 녹음 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끼리 식탁에 이제 앉아서 뭐 막 각자의 일을 막 하면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지금 막 이 정권이 막 이게 전쟁이 날 것처럼 막 계속 그런 식
포지션을 네. 막 취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이 얼마나 전쟁이 없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좋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기인지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가 딱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 예, 평화 바람이죠? 네. 예, 평화 바람이 부르는 네. 평화가 무엇이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둑놈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나를 둘러싼 세상의 것을 보라.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나의 판단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나지 보시고 먼저 외면하지 마라. 그곳에 진정한 너와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모두의 것이니까. 악이 까마귀 아기 다람쥐 한 마리의 메뚜기 모두가 주인이니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둑놈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뺏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신나게 노래하자. 일어나 춤을 추자. 화사한 너의 얼굴 이제는 낯익구나. 말뿐이다 행동이야. 맨말이야 뒷강물이야.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살아가고 있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Yeah. 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음악을 추천해 주시다니요. 제가 이 노래 알고 있었는데 네. 제목을 몰랐어요. 네. 맨날 그냥 따라 불렀나 봐요. 아까 그 네. 기본줄에 네. 그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줄에 설명하시면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네.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 들으면서 그 위원회가 네. 이게 항상 경기도에서 하는 그 위원회들 보면 무슨 장 뭐 이렇게 대표급들만 막 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정말 이 대표들이
경기도민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의문이 네, 막 네. 들 때가 많아가지고 네. 이 위원회가 특히나 이거는 재난 네. 인권이라서 더 중요한 조례이고 조례 아직 구성된 발의된 건 아니지만 네. 조례가 생기고 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회가 다양한 우리 이제 뭐 이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실제로 재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위원회들 보면은 만들어지긴 하는데 회의를 또 잘 안 해요. 또 맞아요. 해도 실효성이 없고요. 네. 특히 이제 경기도에 그 재난 뭐 민간 관련한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19 이런 상황이나 이제 그럴 때 더 많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1년에 2번 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실제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인권 보장을 위한 곳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재난에서 좀 더 취약한 이들, 당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재난 관련한 전문가들이 조금 더 참여해서 좀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좀 고민이긴 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고민하는 건 지자체의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재난안전기본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지자체가 조금 더 권한이 확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행정 자체가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삶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19 때 이재명 지사가 그때는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그분께서 뭐 재난 그런 뭐 기본소득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회자되고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이후에 평가이겠지만 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정책이 일상에 스며드는 것들이 되게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그런 준비들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재난 인권 보장 기본 조례는 재정을 위해서 네. 어떤 혹시 뭐 플랜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좀 4.16 10주기잖아요. 네. 그 10주기에서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토론회들을 조금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재난인권 보장조례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야 할까 그런 토론회를 연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회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원구성을 새로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안전행정위 의원들과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의미성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같이 좀 하자라는 제안들을 좀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네. 경기도 의회에 있는 예, 맞습니다. 위원회 중 하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의원들이 예.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네.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제 뭐 발의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논의도 하고 그래서 의회 그 회기 때 올리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제가 4월 24일에 네. 아마 그 말씀하신 토론회 네.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세월호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네. 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렸을 때 제가 갔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 토론회에서 재난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 예. 그 토론회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플랜의 토론회 중에 첫 번째 토론회인 거죠. 네, 그 토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토론회는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지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안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달라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재난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19가 있었을 때도 뭐 인류는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나왔는데 그 10년에 과연 그러면 우리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한번 짚어보자. 과연 달라진 것은 무엇인 거고 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복지, 뭐 노동, 그리고 이제 도의회는 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인권의 측면에서는 어떤지 이제 다양한 토론자들이 함께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에 안전해졌는가에 대한 토론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안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게 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재난들 그 전에 뭐 삼풍백화점이나 아니면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맞습니다. 사고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재난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재난이 계속 되고 아니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안전대책에 의한 실효성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지금 진상규명 자체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일어나서 159명이 사망을 했으면 제대로 애도하고 추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고 진상조사를 토대로 이제 그럼 재발방지 대책이나 안전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를 봤을 때 추모와 애도도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고위 공무원들이나 고위 관료직들은 이태원 참사를 뭐랄까 정쟁화하는 자기들이 정쟁화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혐오차별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네. 경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차별과 혐오가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상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된다. AI 기술을 이렇게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재발방지 대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참사를 봤을 때도 이렇게 제대로 대책이 안 서는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들은 제대로 안 세워지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재난참사는 더 저희 곁에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근본적인 구조가 예.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앞서서 반지하 그 폭우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반지하 폭우 참사가 일어나면 이제 이게 일어났을 때는 취약한 조건이란 것들을 전 살펴서 안전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지하가 이제 위험하니까 그냥 반지하 다 없애. 이게 사실은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이제 뭔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뭐 마련한다던가 점차적으로 어떤 방식들을 이제 채용한다던가 하는 단계적인 고민들도 필요한 거고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 이제 재난이 더 확산될 것 같으면 그러면 기후 위기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전망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역시 부재하고 그러니까 재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주택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맞아요. 얘기하지 않고 뭐 반지하를 없애는 걸로 네.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네. 그런 방식이었죠 지금까지.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주거라는 게 굉장히 또 화가 나는 지적이긴 한데요. 주거라는 게 지금 사람이 살아야 할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나 사실 네.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점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반지하로 이렇게 부각됐지만 이전에 9.1 고시원이든 고시원 화재 참사나 네. 이제 다양한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라는 근본적인 조건이나 권리가 좀 확장되는 방식으로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주택 문제 얘기가 나오면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자꾸 이 집을 주거가 아니라 재테크로 바라보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재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네. 이게 지금 재난의 얘기에서 이제 기후 관련해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예. 기후 위기와 이 인권이 네. 어떻게 이제 연결되느냐. 이거 뭐
아까 얘기하시면서도 조례와 관련돼서 얘기하면서도 나오긴 했지만 네. 보통 사람들이 기후위기랑 인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막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당연히 연결이 되죠. 기후가 안 그렇죠.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삶이 후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워지면 더우니까 힘들고 추워지면 추우니까 힘들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은 어쨌든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너무 더우면 저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놀 권리가 사실은 보장받지 못하는 거, 음. 그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는 삶의 주기에서 제대로 놀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는 그건 교육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인권의 가장 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집에 거주하느냐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되게 위험한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의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산인권센터가 지난해 이제 주거권과 이제 기후위기와 주거 관련한 연구 작업들을 또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걸 많이 아유, 하시는군요. 그럼요. 아유, 좀 많이 좀 다산인권센터 후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그러면 후원과 관련해서도 예, 좀 예, 예. 얘기해 주시죠. 어쨌든 그런 이제 연구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주거 자체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실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던 게 있는 거죠. 저희가 그때 다양한 뭐 예를 들어 다양한 집의 형태에 사시는 거주의 형태와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인터뷰했었는데요. 반지하나 뭐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너무 덥고 습하고 곰팡이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빽빽한 고시원의 환경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샤워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너무 덥고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러면 집 관련해서 좀 더 사회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게 있는지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취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대책들만 마련돼 있으니까 이것들이 포함 안 된 어렵긴 하지만 포함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뭐 이제 어려움과 딜레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기후위기가 사실은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최근에 뭐 값이 올랐는데 사과값이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거 역시도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이기도 하고 팥값이 오르는 것도 네. 기후위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처럼 먹거리, 자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게 사실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권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위기와 인권은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또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만 그로 인한 후과는 모두에게 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재난불평등이라는 책을 이제 봤을 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디에서 이제 허리케인 같은 거 폭우가 왔을 때 실제로 이제 주거가 취약한 이들이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고 사실은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취약계층이나 노인들, 어린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난과 인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 보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특히 한국 행정 체계는 뭐 재난 하면은 뭐 사회재난, 기후재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네. 하지만 사실은 자연재난으로 오더라도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 사회적 구조가 어떤 네. 구조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사회적인 재난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 쓰나미도 그렇고 이제 뭐 아동, 노인, 여성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고 여성들이나 뭐 이런 아동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기 어려웠었고 아니면 몸이 불편하니까 빨리 피해야 되는데 대피가 어려워서의 문제가 더 발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얼마나 기후 재난에서 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런 측면에서 또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또 막 장마가 네.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너무 이게 더위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올해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네. 이게 또 올해 또 어떤 피해들이 있으려고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유재 선생님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치가 네. 예, 점점 더 더워지는 이 위치라고 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후에 더 심각한 피해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이 많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도 필요하겠고 그 외에 다른 또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혹시 네. 해보셨는지. 저도 사실은 2018년인가 굉장히 더웠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제가 아이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새벽에 너무 더워서 깼는데 네.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와. 더워서 잠이 안 오는데 앞으로 더 더울 거고 내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친구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문득 두려움이 너무 많이 커져 오더라고요. 근데 여름이 또 지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그거 굉장히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또 여름이 오기 전부터 더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폭염과 폭우와 그 태풍이 엄청 많이 오는 여름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어있는 지점이잖아요. 기후위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하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은 사실은 되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살아있는 생명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계획이란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윤이나 자본 중심으로 사실은 운영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들을 다시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재난 대책이라는 것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기후위기가 한 분야의 그냥 파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들을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뭐 해외 얘기들 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파리나 이런데 뭐 잘 모르지만 파리 시내에 차량을 진입을 금지시키고 하는 측면들을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대한 재난을 겪으면서 사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금 변화하는 과정들로 이제 만들어져서 스페인의 뭐 도시들도 그렇고 프랑스의 사례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좀 저는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달라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생존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냥 이 여름이 지나면 더위가 언제 또 왔냐는 듯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재난이 왔을 때 요거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겠지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파리의 그 도시 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서울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택배 이 집 앞까지 가는 서비스 이 사람들이 이게 또 노동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변화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게 참 파리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참 좋은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다른 구조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이나 석탄 발전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나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은 행정이나 뭐 국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측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지점들이 중요할 것 같다. 이제 그 과정들이 더 많이 열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역에서부터 먼저 해보자라는 게 재난인권 보장조례의 기본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이제 뭐 어떤 그 지자체를 상대로 한 활동들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역에서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활동들 뭐가 있을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뭐 제가 늘 생각은 많지만 뭐 그 생각들을 다 오늘 좀 꺼내놓으세요. 그 저기 경기 지역의 마을 공동체 관련한 곳에서는 재난에서 마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연구 작업들을 조금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진이었는지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고베 지진이었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도와준 사람은 119 구급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럼 내 이웃들과 함께 이 재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리고 재난에 혹시 취약한 이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조금 같이 그 보완적 책을 마련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마을에서 만들고 원칙들을 만들어보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녹음 전에 우리 단원 FM 본부장님이 어제 본인이 겪은 일을 얘기하셨는데 어디 뭐 핸드폰 때문에 어디 이제 가게 들어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 전복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뛰어가가지고 이제 사람 꺼내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같이 돕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구나 도와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아까 그 다산인권센터 이런 활동들 중요한 활동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후원 얘기도 막 하셨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소개 한번 하고 가시죠. 네. 앞으로 이렇게 뭐랄까 팟캐스트 1위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고요. 저도요. 페미니즘 누구도 해치지 않고 사실 이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산인권센터가 이야기하는 인권이라는 것들도 사실 인권을 중심으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고 다양한 그 인권의 이야기 속에서 다산인권센터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돈이 있는 곳에 명령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고로 저희가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민들의 모금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저희를 후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후원을 조금 이제 마음 내키시는 10,000원부터 가능합니다. 매월 10,000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다산인권센터의 어려운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뛰어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월 10,000원도 좋고요. 혹시 5,000원은 안 됩니까? 이게 또 중간에 이렇게 좀 떼는 게 있어가지고 어렵고 예를 들어 좀 내가
어딘가에 독지가인데 인권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거액 투척도 가능합니다. 이 기부금 네, 기분 영수증 영수증도 막 당연히 됩니다. 네, 해주시니까.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지가님 인권을 후원해 주실 모든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추천곡 한 곡 더 요청드렸어요. 네. 뭐 어떤 곡이었는지 직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리고 추천하셨는지도. 네.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자리에 뭔가 진행을 하러 가거나 혹은 그걸로 시민들을 만나러 갈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나한테 세월호 참사는 어떤 의미였어요? 나에게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아니면 2014년 4월 16일 나는 그날 그 시간에 무엇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참사와 나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 참사가 내 인생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 그 10년을 나는 어떻게 보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재난 참사에서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안전한 사회로 이 연결을 통해 가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나에게 세월호 참사 이것처럼 이 노래가 저한테는 세월호 참사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이제 추모제를 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그때 4.16 합창단이 또 오셔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너무나 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렸습니다. 네. 네. 네버엔딩 스토리. 네, 4.16 합창단이 부르는 네버엔딩 스토리. 네. 네, 그러면 이 음악 듣고 저희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님 감사드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4.16 합창단 네버엔딩 스토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에